여기 한글을 자신들의 문자로 받아들인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이 있는데요. 한글이 가져온 이 마을의 큰 변화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문화 미디어 플랫폼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나디아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마을의 큰 은인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우리 마을에 처음 김윤수 씨가 나타났던 그 무더운 오후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낡은 건물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에서 양복 차림의 낯선 동양인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길 잃은 관광객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로 우리 마을은 전혀 다른 곳이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7시 잠에서 깨어날 때면 창 밖에서 들려오던 시끌벅적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와 오토바이 경적 소리뿐이었겠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안녕하세요. 인사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구멍가게 리나 아주머니의 변화가 놀라웠죠. 평소 땀에 젖은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듯한 플라워 원피스를 입고 나오시더니 가게 앞에 걸린 간판도 한글로 바꾸셨어요. 때로는 한국 드라마 주제가를 흥얼거리며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꼭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수 씨가 한복을 가져와 동네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사진을 찍어주던 날 평소에는 그늘에 앉아 계시기만 하던 할머니들까지 나와서 구경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멀리서 흘깃거리며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한글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동네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네 분식집에는 떡볶이라는 글자가 크게 걸렸고 저녁이면 케이팝 음악이 골목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변화가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라 생각했죠. 도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문화가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마감을 앞둔 원고들을 검토하며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있었죠. 커피 잔이 비었다는 것도 모른 채 태국 전통 축제를 다룬 기사에 완전히 몰두해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상사의 구두 소리가 제 책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는 항상 그렇듯 진한 커피 향을 풍기며 완벽하게 다림질된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책상 위에 자신의 최신형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음식점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빨간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중국의 춘절, 일본의 마츠리, 태국의 송크랑까지 다뤄왔지만 한국 관련 기사만큼은 교묘하게 피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로버트 상사의 단호한 어조에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며 옷을 고르고 또 골랐죠. 마치 불편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습관처럼 들르던 블루문 카페를 지날 때였습니다. 달콤한 크로와상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발걸음이 절로 멈췄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바리스타 리암이 저를 발견하고는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특제 카푸치노를 마실 여유가 없었죠. 시계를 확인하니 8시 15분, 첫 수업까지 4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은 고작 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신나게 걸었겠지만 그날따라 발바닥에 천근만근 추라도 달린 것처럼 무거웠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거리를 걸으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한국어일까? 태국어나 베트남어는 안 되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첫 수업 시간, 저는 의자 맨 뒤쪽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칠판에 쓴 첫 글자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각각의 자음이 입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한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에는 한글 교재를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첫날부터 배운 자음과 모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발음은 더더욱 어려웠죠. 특히 리을과 니은의 차이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3주차 수업을 듣던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던 부엌칼 간판의 키읔 받침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이상한 모양으로만 보였던 글자가 처음으로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마을 공원을 지나는데 노란 조명 아래 벤치에 동그랗게 모여 앉은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이들 손에 들린 알록달록한 카드가 궁금해 발걸음을 늦췄거든요.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게요. 초록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카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죠. 사과, 바나나. 그러다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포도가 적힌 카드를 보더니 보도라고 외쳤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행동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한글 발음을 교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날 밤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고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와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로버트 상사의 지시 때문에 하는 숙제가 아니었어요. 기역과 아가 만나가가 되고 거기에 비읍이 더해져 값이 되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장을 채워나가던 그때 제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 공부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버트 상사가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정재훈 박사님과의 인터뷰가 잡혔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한국어 전문가로 유명한 정재훈 박사가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는 소식은 일주일 전부터 화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자카르타 대학교 도서관 특별 세미나실 앞에 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열대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세미나실은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책장마다 다양한 언어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야자수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죠. 정재훈 박사는 대나무로 만든 책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된 인터뷰는 한글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오래된 문서들, 벽에 걸린 동남아시아의 여러 문자와 한글을 비교한 도표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지금까지 배워온 글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2시간의 인터뷰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 제 품에는 박사님이 건네준 한글 관련 서적들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관점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설렘도 잠시, 다음날 사무실에서 마주한 상황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재훈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로버트 상사의 책상에 올려두었는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가 제자리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원고를 들고 있는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죠. 평소에 로버트라면 제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의견을 말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원고를 탁 내려놓은 그는 평소답지 않게 회색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제 앞 의자에 앉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사무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한참을 말없이 원고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짚어가기 시작했죠.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다룬 부분마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그의 시선은 제가 정성스럽게 쓴 문장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던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죠. 이 모든 내용이 과대 포장되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한류의 상업성이나 부정적인 면을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점은 덮어두고 나쁜 점만 부각시켜야 하는 걸까? 정재훈 박사님과의 인터뷰에서 느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저 과장된 미화라고 치부해버리는 그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살짝 열어보니 방금 전까지 들여다보고 있던 한글 교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부분들, 여백에 빼곡히 적은 메모들, 그리고 접힌 페이지 사이로 보이는 포스트잇까지. 서랍을 닫으며 고개를 돌리니 컴퓨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죠. 열려있는 문서들은 전부 다음 한국 특집 기사를 위한 자료들이었어요. 메모장에는 정재훈 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장을 취재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밝게 웃던 모습, 한글로 된 간판을 자랑스럽게 내건 가게 주인들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과대 포장이라니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면 속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죠. 각 단어마다 묻어있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기억들이 제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창가로 걸어가 자카르타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석양 속에서 반짝였어요. 취재를 위해 그 거리를 걸으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죠. 책상으로 돌아와 로버트가 남긴 원고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취재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기록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리나 아주머니의 가게 앞에서 이제는 매일 아침 한글 수업이 열리고 그곳에 모여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죠. 지저분하기만 하던 골목벽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예쁜 그림과 글씨들이 가득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습기 찬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만 피우던 청년들은 이제 한글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중 2명은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시장 안쪽 오래된 책방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한글이 가져온 변화는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저녁 골목 어귀에 있는 와룽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을 따라 쓰는 주부들의 모임이 열렸고 주말이면 공원에서 한글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어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 불빛에 눈이 시큰거릴 때까지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고치며 휴지통은 구겨진 종이들로 가득 찼죠. 단 한 문장도 과장하지 않고 우리 마을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 애썼어요. 10번, 20번 고쳐 쓴 원고를 읽어보며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로버트는 제 원고를 책상 위에 팽개치듯 던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마저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기사가 아니라 한국 홍보물이야.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그가 내뱉은 말에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젯밤 컴퓨터 앞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커피 잔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이 떨려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원고 위로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대로라면 특집 기사는 물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그동안 배우고 느낀 모든 것들도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죠. 그때 눈에 들어온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 다음 주로 예정된 김윤수 씨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카르타 남부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후텁지근한 날씨가 제 마음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1시간 전 사무실을 나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죠. 프린터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마케팅팀 직원들의 대화였습니다. 로버트가 일본 광고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한국 특집 기사 때문에 광고 계약 연장이 힘들어질까봐 중국 쪽 광고주들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던데 프린터기 뒤에 숨어 서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로버트의 차가운 태도, 기사 수정 요구, 그 모든 것들이 광고 수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원고가 무겁게 느껴졌죠. 카페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윤수 씨가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제 표정이 어두웠는지 윤수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만지작거리며 로버트와의 갈등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윤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윤수 씨는 노트북을 펼치며 차분히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형형색색 빛나는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마우스 클릭 소리와 함께 이미지들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한글 박물관의 웅장한 건물 앞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즐거운 듯 사진을 찍고 있었고, 세종학당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원의 전통 한옥 지붕은 현대적 건물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동안 화면 속 이미지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갔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거리 간판들, 지하철역의 질서정연한 안내판, 박물관의 첨단 전시 시설들까지 제가 그동안 기사로만 써왔던 모든 것들이 실제의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수 씨와 헤어진 다음 날 로버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장 신청서가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취재 출장?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광고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행은 불가능해. 로버트는 출장 신청서를 구기며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책상 위 일본 관광청에서 보낸 광고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밤늦게까지 남아 기획안을 다시 썼어요.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 현장을 다루는 대형 기획으로 내용을 확장했죠. 광고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자료들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편집장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1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 끝에 편집장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로버트의 반대가 있겠지만 이번엔 내가 책임지지. 편집장님의 이 한마디에 제 어깨가 가벼워졌죠. 결국 로버트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취재라는 명목으로 일주일간의 출장이 승인되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국행 비행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승인이 난 다음 날 로버트의 마지막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장 경비 지원이 갑자기 반으로 삭감되었고 비행기 티켓 예약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죠. 출국 이틀 전에는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왔다며 출장을 미루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전체 편집 회의가 있었어요. 로버트는 회의실 앞자리에 앉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제 한국 취재 계획에 대해 혹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죠. 평소 조용하던 마케팅팀 수석 디렉터가 손을 들었어요. 로버트 씨, 제가 어제 우연히 일본 광고주와 통화를 했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한국 특집을 기대한다고 하더군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다루면 좋겠다고.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어 중국 지사장도 화상으로 참석해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문화 교류 트렌드에 대한 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버트가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제 메일로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편집부 전체가 제 출국을 축하해 주었죠.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모여든 동료들은 하나같이 힘이 되는 말을 건넸습니다. 출발 당일 이른 새벽부터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야 할 진실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한 녹차향이 코끝을 스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창밖은 끝없는 구름바다였죠. 마치 제 지난 날들처럼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모여들던 동료들의 환한 미소, 로버트의 굳어진 얼굴, 윤수 씨의 든든한 응원, 그리고 한글을 배우며 달라진 우리 마을의 모습까지. 6시간의 비행시간이 마치 6분처럼 짧게 느껴졌어요. 노을빛 하늘을 가르며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서울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착륙과 동시에 인천의 저녁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국장에서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자카르타와는 다른 세상이 시작됐어요. 자카르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자카르타의 새벽 2시, 늦은 밤인데도 딱딱 막혀있는 술탄과 도로가 떠올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한밤중에도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 그 속에서 뜨거운 배기가스를 마시며 2시간씩 걸리는 출근길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달랐어요. 차선마다 똑바로 그어진 하얀 선들, 그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유일한 MRT 노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한 노선도였지만 환승할 때마다 정확하게 이어지는 열차들이 신기했어요. 자카르타에서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기다리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은 달랐죠. 지하철은 몇 분 단위로 도착했고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취재에 몰두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의 편리함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영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도와주려 애쓰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한글 박물관에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본 광고주의 자녀가 한글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부모는 제가 자카르타에서 온 기자라는 걸 알고는 반갑게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빨리 익힐 줄 몰랐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편집부 단체 메일방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답장이 곧바로 왔죠. 로버트를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열렬한 호응을 보냈고 편집장은 다음 호 커버 스토리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취재할수록 로버트의 우려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분명해졌어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난 각국의 관광객들,
K-팝 댄스를 배우러 전 세계에서 모여든 청년들,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증명해 주었죠. 취재 일주일 차, 늦은 밤 호텔 침대에 지친 몸을 눕히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때 메일함에서 빨간 점이 깜빡였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로버트 해리슨 긴급.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평소 로버트의 메일은 즉시 수정하세요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같은 차가운 한 줄로 시작했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나디아 씨, 첫 번째 취재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일본 광고주의 자녀가 한글을 배우는 현장 취재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훌륭한 작업입니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메일 말미에는 놀라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8페이지 전면 기사로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평소 특집 기사 분량이 4페이지였다는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반짝여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취재 노트가 가득했고 벽에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취재 일정표가 붙어 있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자카르타로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을의 모습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난 거리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반가웠죠. 사무실로 출근하는 첫날 로비에서 마주친 로버트의 태도도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한국 특집 기사를 자신이 기획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광고주들의 긍정적인 반응 덕분이었죠.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글로 옮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느낀 설렘, 지하철의 질서정연함, 한글 박물관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리고 한밤중에도 안전한 서울의 거리까지. 특히 기사의 말미에는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한글을 배우며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청년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큰 희망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우리 마을의 새로운 미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잡지가 발행되었죠. 평소의 2배 분량으로 실린 특집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 마을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의 걱정과는 달리 일본과 중국의 광고주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부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아시아 언론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로버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 파티를 제안했죠. 파티가 열린 사무실 한켠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사진 속 한글 간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려 애쓰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동안 한국 기사에 부정적이었던 중국 특파원마저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취재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카르타 곳곳에서 한글 학원이 문을 열었고 우리 잡지사에도 한국 관련 기사 요청이 쇄도했어요. 로버트는 이제 한국 특집 시리즈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윤수 씨가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 중 몇몇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리나 아주머니의 딸은 이미 한국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한글 간판들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한글은 더 이상 낯선 기호가 아닌 우리 마을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종종 인도네시아에서 한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연 또 보내겠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 너무 고마워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넷플릭스 본사에서 이런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알아보고자 한국으로 직원을 파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 넷플릭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 때 급성장한 우리 회사는 그 당시 인력이 많이 필요해 운이 좋게도 입사할 수 있었어요. 처음 넷플릭스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정말 신나고 설렜죠. 세계적인 스트리밍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은 제게 꿈 같았어요. 특히 우리 사무실 근처의 카페에서 마시는 아침 커피 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저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장악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오징어 게임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는 걸 보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팀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발표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드라마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제안했죠.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이 제시카, 우리가 만든 콘텐츠보다 한국 드라마의 시청률이 더 높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셨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아마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팀의 데이비드는 최근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어제 밤새 더 글로리를 봤는데 정말 놀라워요. 복수극인데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니.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저도 궁금증이 커졌죠. 심지어 어떤 동료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케팅 분석가인 에밀리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못하지만 곧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에밀리를 보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우리 부서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 걸려있던 할리우드 영화 포스터들 사이에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포스터가 새롭게 자리 잡았죠. 심지어 구내식당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식의 날을 지정해 비빔밥과 불고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를 켰을 때 추천 목록의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로 채워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의 결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분석해보기도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 하는 의문을 안고 시청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는 군침이 돌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 공고가 올라왔고 한국으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콘텐츠 분석 및 글로벌 전략 수립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전 직원의 관심을 한 번에 끌어모았어요.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죠. 무려 10대 1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지원서를 작성했고 한국 문화와 콘텐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로 한국어 기초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연습하면서 제 발음이 얼마나 서툰지 깨달았죠. 면접 날 저는 긴장한 나머지 넷플릭스 빨간색 티셔츠를 뒤집어 입고 왔다는 걸 면접실 앞에서야 알았어요. 다행히 친절한 동료가 재빨리 도와줘서 위기를 모면했죠. 면접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요인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2주 후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선발된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다가 주변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고 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왔죠. 순간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축하를 건네는 와중에 마케팅팀의 에릭만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항상 저와 경쟁 구도에 있었고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거든요. 에릭은 쌀쌀맞게 운이 좋았네, 제시카라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반응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했지만 다른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덕분에 금세 기분이 나아졌어요. 점심시간에는 팀 전체가 모여 즉흥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구내 식당에서 파티 용품을 급하게 구해와 제자리를 꾸며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에릭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에릭과의 갈등이 마음에 걸렸어요. 팀장님께서 제시카,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릭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데 에릭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시카, 넌 이번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아. 내가 갔어야 해.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릭,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이건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한 거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릭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에릭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으며 앞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맛과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과연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넷플릭스를 사로잡은 한국 콘텐츠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연이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입국 심사대, 수화물 찾는 곳에 효율적인 시스템,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깔끔한 내부와 편안한 좌석은 물론 무료 와이파이와 각 좌석마다 설치된 충전기까지 있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울창한 녹지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세련된 생활상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실제는 더 놀라웠죠. 다음 날 아침 넷플릭스 코리아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제 파견 근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활기차고 열정적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열띤 토론이 오가고 있었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콘텐츠 제작팀의 김 과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죠. 제시카 씨, 오늘 오후에 흑백 요리사 제작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흥분된 마음으로 동의했고 몇 시간 후 우리는 흑백 요리사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제작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스튜디오, 최첨단 촬영 장비들, 그리고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 맞나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자 흑백 요리사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쪽에는 백수저 스타 셰프들이, 다른 한쪽에는 흑수저 제야의 고수들이 각자의 조리대에서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손놀림에서 요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심사위원석이었죠. 백종원 대표와 안성재 셰프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평가와 안성재 셰프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심사 기준이 프로그램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흑백 요리사가 단순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 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요리를 통해 인간 드라마를 그려내는 감동적인 콘텐츠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급식 대가와 이모카세의 활약이었어요. 그들이 대량의 음식을 빠르고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와, 저들은 마치 요리의 마법사 같아요. 라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또한 미슐랭 셰프들과 제야의 고수들이 펼치는 치열한 대결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어요. 각자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요리에 대한 철학이 음식으로 표현되는 과정이 너무나 흥미진진했습니다. 촬영 중간중간 들리는 백종원 대표의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는 말과 안성재 셰프의 꼼꼼한 평가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그들의 평가를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그 요리를 직접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흑백 요리사가 공개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풍부한 음식 문화, 셰프들의 진솔한 정서, 그리고 요리를 둘러싼 인간적인 드라마가 모두 담긴 종합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라고 김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우리도 이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녹화 현장을 나오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 공개되면 어떤 반응이 있을지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녹화를 본 후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 한식을 직접 맛보고 싶어졌어요. 서울의 맛집들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담당자에게 추천을 부탁드렸죠. 그러자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의 맛집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답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어요. "한국 하면 김치가 유명한데 그건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김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한식당을 가도 거의 다 나오니까요. 그보다는 한국식 BBQ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렇게 소개받은 곳으로 향했는데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오픈 시간 30분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이곳은 숙대 입구역 앞에 있는 남영돈이라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시커먼 간판과 문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인가 봐요. 제가 놀라워하자 동행한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네,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깃집 중 하나예요. 기다릴 준비되셨죠?" 거의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우리는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메뉴를 보는데 함께 간 직원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고기를 주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어머, 이렇게 많이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1인분만 시키면 너무 적어요. 처음부터 넉넉히 시켜야 나중에 추가로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저는 미국에서 먹던 스테이크를 떠올리며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어요. 그때 직원들이 각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성스럽게 고기를 뒤집고 손님들에게 맞춰 굽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우와, 이건 마치 우리만을 위한 쇼 같아요." 제가 감탄하자 동행한 직원이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의 고깃집 문화죠. 그리고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국의 매력 중 하나예요." 가격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미국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죠. 이런 품질의 고기와 서비스를 이 가격에 즐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드디어 고기가 다 익었고 직원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 "이제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해주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전율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즙, 그리고 은은한 숯불향이 어우러져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거든요. 오 마이 갓,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감탄사가 튀어나왔죠. 동행한 직원은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그렇죠? 이제 한국 고기의 매력에 빠지셨네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게 구워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소고기 스테이크를 즐겼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대한 제 인식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곳 남영돈의 돼지고기는 제가 알던 그 어떤 돼지고기와도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돼지고기 맞나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고기를 한 점 더 먹으며 저는 그 독특한 맛과 식감에 푹 빠져들었어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지만 속은 여전히 촉촉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게다가 기름기가 적당해서 느끼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죠. 와, 이런 돼지고기는 처음이에요. 육즙이 이렇게 풍부하다니. 제가 감탄하자 옆 테이블의 한국 손님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직원이 고기와 함께 먹으라며 내어준 쌈장, 마늘, 고추 등의 찬들도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렸어요. 특히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이 새롭고 재미있었죠. 이렇게 먹으면 고기의 기름진 맛이 상추의 신선함과 어우러져 더 맛있어요. 동행한 직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맛의 조합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특별해요. 제 말에 직원은 뿌듯해하며 말했죠. 한국의 식문화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조화롭게 즐기는 게 특징이에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즐기는 거죠. 이 경험은 제게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식문화와 그들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직접 체험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한국 콘텐츠의 매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짧은 출장 일정을 마치고 실리콘밸리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팀원들이 저를 반겼고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죠. 회의실에 모여 제가 본 흑백 요리사 녹화 현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본 건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와 열정, 그리고 요리에 대한 깊은 애정이 모두 담겨 있었죠. 제 말에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귀 기울였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흑백 요리사가 드디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첫 주부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흑백 요리사는 공개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어요. 16일부터 22일까지 무려 380만 시청 수를 기록했고 18개국 탑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흑백 요리사 열풍에 휩싸였어요. 데이비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시카, 너 정말 대단해. 이 현장을 직접 봤다니 넌 정말 운이 좋았어. 이 프로그램 정말 대박이야. 에밀리도 거들었죠. 맞아. 나도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요리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 다르더라고. 엔딩 맛집이라는 말이 딱이야. 매회 끝날 때마다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져. 마이클은 말했어요. 특히 백종원과 안성재 심사위원의 평가가 정말 흥미로워. 그들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이 또 하나의 재미야. 팀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성공으로 우리는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 피지컬 100에 이어 흑백 요리사까지 K서바이벌의 저력이 대단해. 저는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요리 대결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 구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 사회의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흑백 요리사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앞으로 흑백 요리사가 어떤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흑백 요리사의 놀라운 성공 이후 저는 넷플릭스의 글로벌 전략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고위 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제시카, 당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대해 들려주세요. CEO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나 화려한 제작에만 있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정이 핵심입니다. 제 말에 임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서 저는 새로운 글로벌 콘텐츠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담아내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흑백 요리사처럼 말이죠. 이를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창작자들과 협업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회의실은 활기찼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때 한 임원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성공하면 늘 중국에서 비슷한 포맷을 만들어내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그들의 모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동기로 삼읍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독창성을 유지하고 품질을 높인다면 시청자들은 그 차이를 알아볼 거예요. CEO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관점이에요, 제시카. 우리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해야겠네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넷플릭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흥분되었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은 저를 뜨겁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이와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운이 좋아 대박이 날 콘텐츠 녹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영광이었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고, 이를 통해 우리 회사의 글로벌 전략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흥미로운 콘텐츠의 원천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싶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작은 골목 식당에서 정통 한식을 맛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고 싶어요. 한국에는 어떤 계절에 가면 좋을지 알고 싶어요. 각 계절마다 한국의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 여행을 통해 제가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영감이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사연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